제20장 주족 원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주족 원소는 이제 근데 20장부터는요, 20장 내용은,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소들, 그 족별로 어떤 성질이 있는가, 그걸 쭉 그냥 한번 훑어보는 정도니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들은 1A족부터 해가지고 8A족까지 쭉, 여기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B족이라고 다는 그러니까 옛날 형식이죠. 그러니까 전이금속 파트는 여기서는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각 영역의 복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족 원소는 1A부터 8A족.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기율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요. 주기율표 모양이 대충 뭐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서 이렇게 요 가운데 10칸 요거를 뺀 나머지 이 나머지가 전부 주족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A, 여기가 2A, 여기가 3A 쭉 해가지고 여기가 8쪽까지 8A라고도 뭐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기가 이제 B, 이 가운데가 전이금속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가 B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B족 해서 여기가 10B족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2B족이네요.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누어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족, 2족하고 13족, 흔히 장주기형으로 13족에서 18족까지 이 원소들을 전부 주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이금속은 주기율표의 가운데, 바로 여기 D궤도 함수를 채우고 있는 그런 원소들이 이제 전이금속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따로 14칸짜리 두 줄로 나누어져 있는 거 있죠. 그게 란타남족과 악티늄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금속 내지는 준금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속과 비금속 두 가지 모두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물질들 그걸 이제 여기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 경계면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나눠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 있는 원소들은 전부 준금속 내지 반금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주기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1A, 2A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3A, 4A, 5B, 5A, 6A, 7A, 8A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1, 2족하고 13, 14, 15, 16, 17, 18족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이금속, 여기는 란타늄족, 악티늄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주족 원소들 몇 가지 원자의 반지름 이렇게 앞에서 살펴봤는데 뭐 주기가 의미하는 것은 껍질의 개수니까 껍질이 증가할수록 원자 사이즈가 커지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원자 사이즈가 다 모든 족에서 마찬가지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사이즈가 커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사이즈가 작아지다가 8A족에서 약간 커지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7A족까지는 전체적으로 원자 사이즈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어요. 다 주기별로 공통적인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다음 중에서 어느 원자가 더 큰가 그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NA보다는 CL 이게 둘 다 똑같은 주기에 있는 3주기 원소들이라서요. NA보다는 CL이 상대적으로 훨씬 사이즈가 작아집니다. 따라서 NA가 훨씬 클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죠. 그 이유는 같은 껍질 개수를 가지고 있는데 원자 핵 속의 양성자 수가 여기가 훨씬 많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얘는 원자 번호 11번, 얘는 17번이니까 17개의 양성자가 제일 바깥쪽에 있는 껍질들에 있는 전자들을 원자핵 쪽으로 잡아당겨서 껍질이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기가 11개밖에 없으니까 얘가 제일 사이즈가 클 거고요. 그러니까 3주기 원소에서는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느 원자가 더 클까 또 비교를 하고 있죠. 리튬하고 세슘하고 이거는 같은 족 원소네요. 자, 이 두 개의 원소 중에서는 당연히 주기가 더 큰 세슘이 훨씬 더 사이즈가 클 것이다. 얘는 2주기 원소라서 사이즈가 껍질이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세슘이 훨씬 클 것이다.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18개 가장 풍부한 원소 분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소, 규소, 알루미늄 이런 건 뭐 통합과학 때도 나온 거죠. 고등학교 때. 통합과학에서 다 지각의 원소 구성, 뭐 해양의 원소 구성, 대기의 원소 구성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뭐 그 안에 있는 원소들이 대부분 좀 주족 원소들이 좀 많다. 뭐 이런 것들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인체에 존재하는 원소의 존재. 이것도 뭐 역시 공통과학 시간, 뭐 통합과학 시간에 다 나왔었던 내용들이고요. 주로 산소, 탄소, 수소 이런 것들이 좀 많고요. 나머지가 소량씩 들어있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A족부터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자면은 1A족은 s오비탈의 전자 한 개가 채워져 있는 이런 전자 배치를 갖고 있는 원소들을 전부 1A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첫 번째 껍질에도 S의 전자 하나, 두 번째 껍질에도 S의 전자 하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해서 1S에, 2S에, 3S에, 4S에 다 전자가 하나씩 들어있는 이런 원소들을 전부 1A족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녀석들은 반응성이 매우 큰 금속들로서 원자과 전자를 쉽게 잃어버린다. 한마디로 이온화 에너지가 매우 작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전부 묶어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전자 하나를 수소에게 물 분자에 있는 수소 원자에게 전자를 주면서 여기서 H2 기체가 발생하게 만들어 버리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액은 이렇게 염기성을 띠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튬, 소디움, 포타슘, 루비디움, 세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만드는 방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부 전기 분해를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잘 만들어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만들기가 쉽지 않고 자연계에서는 이런 리튬이나 소듐이나 포타슘 이런 것들이 뭐 순수한 이 금속 원소 형태로 존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다 뭔가 산화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루비듐이나 세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그네슘 같은 다른 걸로 환원을 시켜줘야지만 이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알칼리 금속의 몇 가지 물리적 성질이 이렇게 되는데 리튬, 소듐, 그러니까 이 같은 족, 1족 원소들을 보시게 되면요. 이온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줄어드는 이유는 최외곽 전자 하나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점점 멀어지니까 최외곽 전자의 거리가 껍질이 증가할수록 점점 멀어지죠. 그래서 떼어내기가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 환원 전이도 역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환원 전이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네요. 크게 많이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을 보시게 되면 밑으로 갈수록 어쨌든 반지름도 커지죠. 껍질이 증가하니까. 녹는 점을 보시면 오히려 밑으로 내려갈수록 사이즈, 녹는 점이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같은 족에서 거의 대부분의 물질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이건 녹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도 어쨌든 금속일 테니까요. 금속은 원자핵이 자유전자에 대한 인력이 얼마나 강한가, 원자핵에 대한 자유전자의 인력이 얼마나 강한가, 그걸 나타내는 건데, 리튬이 일단 원자 껍질이, 최각 전자들이 들어있는 껍질 자체가 작기 때문에, 원자핵의 핵전하가 좀 더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거기다가 입자들, 원자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워서 인력이 강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점점 사이즈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원자핵으로부터 최각 전자까지 거리 멀어지니까 인력이 약해져서 이런 식으로 이런 녹는 점이 점점 높아져 버리는 이런 상황, 아니 낮아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9도니까 세슘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 에다 올려놓어도 녹을 수 있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녹는 점들이 점차로 같은 족 원소라면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주기가 증가할수록 녹는 점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알칼리 금속의 몇 가지 반응, 뭐 알칼리 금속의 반응은 별건 없고요.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는 반응만 쭉 일으키면 돼요. 여기서 이 M이 바로 알칼리 금속, 리튬, 소듐, 포타슘 이런 종류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X2하고 만나면 이런 식으로 O2하고 만나면 이렇게 전자를 하나씩 잃어버리는 거죠. 소듐하고 이제 산소하고 만나도 똑같고요. 뭐 이렇게 다 마찬가지로 황하고 만나도 비슷하게 그다음에 질소하고 만나도 이렇게 다 전자를 하나씩 잃어버리는 그런 반응들 외에는 거의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뭐 이렇게 소듐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다. 실제로 불꽃이 막 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 잘못하면 폭발할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원래는 그 자체로는 불이 잘 붙지 않는데 물 표면에서 소듐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물에다 넣자마자 그 표면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수소기체가 이 반응 열에 의해서 발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막
물 분자와 함께 튀어나가면서 또 그 소듐 그 고체 덩어리 자체가 쪼개져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불붙은 게 튀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다음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생성물을 예측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이건 Na2O2 이렇게 되어 있네요. Na2O2. Na2O2가 H2O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거를 예상해 보시면요. 뭐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선 플러스가 두 개 나올 거고요. 여기는 O 마이너스, O2 마이너스가 O2E 마이너스네요. O2E 마이너스가 나오겠는데 여기서 H를 하나씩 떼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NaOH가 만들어지게 되고 H2O2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Na 플러스가 두 개, 그 다음에 O가 연결되어 있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마이너스와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가 이 H를 하나씩 뜯어낼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NaOH하고 H2O2가 만들어지겠구나. 물론 이제 개수가 딱 맞아져 있지는 않습니다. 개수비가 딱 맞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이제 균형화학 반응식으로 만들면은 개수를 써줘야 되겠죠. 여기에 두 개, 여기도 두 개 이렇게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 수소는 이제 거기에 있는 리튬 바로 위에 있는 일주기 원소죠. 일주기 원소. 얘만 이제 좀 다른 것들과 좀 다르게 금속이 아닌 비금속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일족 중에서 혼자서 유일하게 다른 성질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일상적인 온도와 압력 조건 하에서 수소는 H2 분자로 구성된 무색 무취의 기체인데 작은 몰질량과 극성이 없는 것 때문에 매우 낮은 끓는 점 마이너스 253도에서 끓는데요. 그 다음에 녹는 점도 마이너스 260도나 되죠. 그래서 부피비로 18에서 60%의 수소를 포함하는 공기 혼합물은 폭발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격렬하게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비누거품을 내기 위해 수소를 사용한다. 비누거품이 떠오를 때 긴 막대 촛불로 점화시키면 수소와 산소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열이 비누거품 속의 소듐 이온을 들뜨게 하여 오렌지 색깔 불꽃이 관찰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뭐 별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수소가 워낙에 불이 잘 붙는 그런 성질이 있다. 폭발하기 쉽다. 그 얘기죠. 수소결합을 보여주는 얼음의 구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소결합. 물 분자에 있는 산소 원자와 물 분자에 있는 수소들이 서로 이렇게 인력을 작용시키는 것들. 그래서 물 분자들이 이렇게 약간의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약간 육각형 모양 비슷한 이런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게 돼서 눈꽃 모양 비슷하게 이 배열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고 예상하시면 돼요. 눈꽃 같은 거, 눈꽃 결정 입자 같은 거 보시면은 약간 육각형 형태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다 이제 수소 결합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소화물 해서 그러니까 이 단어는 계속 뭐 제가 따로 설명할 건 없고요. 그냥 어, 각 족별로 원소들을 하나씩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를 함유하고 있는 이성분화합물 해서 수소하고 반응성이 가장 큰 금속들 이런 것들은 이온성 수소화물이라고 부르게 되고 굉장히 강한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왜냐하면 Li가 플러스고 H가 마이너스죠. CA도 E 플러스고 H가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H 마이너스는 아시다시피 별로 전기음성도가 세지 않은 수소가 음전하를 띄었기 때문에 굉장히 전자쌍을 제공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래서 강한 염기성을 띠게 될 것이다 예상할 수 있고요. 공유결합성 수소화물 이렇게 되는데 뭐 H2O나 CH4, NH3 이런 종류들은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금속성, 틈새형 수소화물 이렇게 되는데 전이금속 결정이 수소기체와 반응할 때 형성한다. 요즘에 이걸 이용해서 수소 저장하는 그 뭐냐 그 합금 있죠? 수소 저장 합금 이런 거 만들 때 이걸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뭐 아무튼 이런 것들도 금속성 틈새형 수소 화물이라고 부르는데 수소 기체들이 워낙에 분자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전이금속들 결정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그 안에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것들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제 바로 이 A 쪽으로 넘어가네요. 자, 이 A 쪽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달라질 건 없고요. 2족 원소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A 쪽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2s의 전자가 2개, 여기는 3s의 2개, 4s의 2개, 5s의 2개 이런 식으로 각 그 s 오비탈마다 전자가 2개씩 채워져 있는 게 마지막인 그런 원소들을 전부 Ea족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 녀석들도 마찬가지로 알칼리 금속하고 비슷하게 반응성이 매우 크며 2개의 전자를 이뤄서 2 플러스 양이온을 포함하는 이온성 화합물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하고 예상할 수 있고요. 이들 원소는 산화물의 염기성 때문에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알칼리 금속도 산화물이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토금속이라는 걸 붙였어요. 이 토라는 건 흑토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보시면 earth meta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각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표면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금속이다라는 의미로 이걸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하고 만나게 되면은 이것들이 물하고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OH-가 만들어지는 이런 경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외적으로 산화베릴륨은 약간의 산성 성질을 나타내는데 뭐 그래도 이게 강한 산성은 아니기 때문에 뭐 거의 비슷한 걸로 보시고 얘만 살짝 다른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A족 원소의 몇 가지 반응 이렇게 나왔는데 쭉 보시면은 뭐 1족들하고 크게 차이점 없습니다. 단지 M이 전자 2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화학식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뿐이죠. 자, 그 다음에 칼슘 금속이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 방울을 생성한다. 알칼리 금속처럼 똑같이 해도 수소기체가 발생하니까 이것도 역시 폭발하기 쉽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이온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 센 물을 단물로 바꾸고자 할 때 그때 많이 이용됐었던 방식이죠. 센 물과 단물이라고 하는 것은 센 물은 이렇게 E 플러스 그러니까 토금속, 알칼리 토금속들이 많이 녹아 있는 용액을 그런 물을 이제 센 물이라고 불렀고요. 왜 센 물이라고 했었냐면은 비누를 사용할 때 비누가 보통 지방산 길다란 탄소사슬에 맨 끝에 이렇게 COO-라고 하는 음이온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종류들이 이제 비누의 분자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알칼리 금속, 소듐이나 포타슘 이온들과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물에 잘 녹아요. 근데 문제는 CaE 플러스나 Mge 플러스 같은 이런 이가 양이온들하고 얘네들이 만나게 되면요. 길다란 사슬 끝에 O 마이너스가 여기 Mg 플러스 같은 E 플러스에 2개가 달라붙을 수 있게 돼요. 이렇게 2개가 달라붙어 버리면 얘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 길다란 탄소 사슬이 약간 불용성 그 지방 구조라서 이게 오히려 이제 물에 잘 안 녹고 오히려 옷감 같은데 다시 엉겨붙는 현상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얼룩이 생기거나 비누가 잘 안 풀어지고 그 때가 잘 안 빠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센 물을 이제 바꿔주는 용도로 그걸 이제 단물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센 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이온 교환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 굉장히 고분자 플라스틱이죠. 일종의 고분자 길다란 탄소사슬을 가지고 있는 고분자 화합물 끝에 이런 식으로 Na 플러스가 달라붙을 수 있는 음이온성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걸 갖다가 사용해 주시고 이런 고분자 플라스틱 수지 안쪽으로 물을 흘려주게 되면은 Na 플러스하고 Mg 플러스, Ca 플러스 이런 것들 사이에 교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가 양이온들이 이 음이온과 결합을 더 강하게 하니까 이쪽에 달라붙게 되고 용액 안에는 일가 양이온들로 치환이 된 이런 물이 이제 나오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비누에 잘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온 교환 수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A족으로 넘어가는데요. 3A족도 별로 크게 다를 건 없고요. 13족 원소들을 얘기하죠.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그다음에 탈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종류들 보시면은 뭐 역시 반지름이 밑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역시 작아지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원천 어디서 얻어내는가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제조 방법도 소개가 약간 돼 있네요. 별 얘기는 없습니다.
자, 이게 B2H6라고 하는 보통 BH3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BH3 상태가 붕소 원자의 최각전자 세 개의 수소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붕소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붕소 원자 쪽으로 다른 붕소 원자와 결합한 수소가 이렇게 미세하나마 결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여기 수소도 여기에 결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이렇게 두 개가 하나로 짝지어진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바로 이 B2H6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복잡하게 이 분자와 분자들 사이에 더 복잡한 연관이, 커넥션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B5H9이라고 하는 형태로도 종종 발견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그냥 그렇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A족 원소의 몇 가지 반응해가지고 역시 최각전자 3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로젠 원소들하고는 2대 3으로 반응하겠죠. 여기서는 3개가 내주고 여기서는 하나씩만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산소하고 반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될 거고 질소하고 반응도 역시 질소는 1대1이네요 거의. 그 다음에 여기는 수소는 6개가 이 2몰의 3A족 원소하고 반응을 해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될 것이다. 이때 중요한 점은 수소가 이 3A족으로서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전자를 뺏어온다는 얘기예요. 수소 기체가 발생하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좀 특이한 게 몇 가지 나왔는데요. 탈륨 같은 경우에 13족 원소 중에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탈륨의 경우는 이렇게 아이오딘 3가를 만들지 않고요. 오직 TLX만 만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TLX. 1가로만 희한하게 만들어지는 이건 뭐 굳이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아닌데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족으로서 성질이 조금 약해지는 거죠. 약간 다른 전이금속하고 약간 유사한 듯한 그런 성질을 띠게 되는 경향성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 고온에서 탈륨은 TL2O도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TL이 조금 경향성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A족 그러면 이제 탄소족을 얘기하는 거죠. 탄소족. 탄소족이야 뭐 워낙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라서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소, 즉 생명에 필요한 분자들의 기본적인 원소인 탄소, 그 다음에 지질학적 계의 기초를 이루는 지표면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규소죠, 규소. 자, 그래서 비금속과 4개의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고요. 역시 전기 음성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낮아지는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다시 높아지네요. 밑으로 쭉 낮아지면서 납은 다시 좀 높아지는 특이한 성질이 있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경향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녹는 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역시 낮아지고 있고요. 끓는 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탄소는 흑연이나 다이아몬드, 석유, 석탄, 그 다음에 뭐 이런 규산형 광물, 실리카, 뭐 이런 식으로 발견되고 있고요. 만드는 방법들 뭐 특별히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별건 없습니다. CC 결합과 SI 결합, 그 다음에 SiO하고 결합 세기를 비교해 보시면은 CC 결합이 이 정도, SI끼리의 결합도 이 정도, SI하고 O하고 결합이 이 정도.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약간씩 차이가 있긴 있는데 비슷비슷한 결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A족 원소들은 최각전자 4개니까 이렇게 할로젠 원소 4개하고 반응을 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산소하고는 2개가 이제 이 탄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4개가 아니라 2개만 반응하죠. 2개. 둘씩 전자를 둘씩 뺏어가니까. 그래서 보통 CO2나 SiO2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소하고는 역시 반응을 했을 때 수소한테서 전자를 뭐 수소가 H 플러스로 전자를 뺏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탄소한테는 힘들고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석이나 납 정도만 이게 가능하다. 이것들도 역시 약간 전이금속에 가까운 그런 성질을 좀 띠게 됩니다. OA족 원소, 질소족 원소입니다. 질소족 원소. 이들은 현저하게 다른 화학적 성질을 보여주는데 다른 족과 마찬가지로 조구 아래로 내려갈수록 금속성은 증가하며 이것은 전기음성도 값으로 알 수 있다. 전기음성도 보시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차로
낮아지고 있죠. 이렇게 쭉 낮아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질소인 이게 비소라고 하는 안티모니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SB, BI, 비스무스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종류들이 쭉 있는데 뭐 종류는 뭐 특별히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암모니아 분자가 이렇게 생겼죠. 질소가 여기 하나 있고 수소가 세 개 달라붙어 있는 삼각뿔 형태의 분자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인산염 형태들, P가 이렇게 중심에 있고 여기 산소들이 쭉 주변으로 다 달라붙어 있는 이런 모양. 그래서 삼각 쌍뿔 형태,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사면체 구조도 가질 수 있고 팔면체 형태도 가질 수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질소, 이게 인, 그 밑에 이제 다른 원소들. 질소의 경우에는 이제 지구 표면에서 거의 모든 질소 원자는 매우 강한 삼중결합을 가진 N2 분자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건 대기권에 질소 기체가 가장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이러한 강한 결합 때문에 N2 분자는 반응성이 없어서 일반적인 조건에서 대부분 다른 원소와 반응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활성 기체 중에 하나가 N2죠. 자, N2 분자의 강한 삼중결합은 연력학적으로나 반응 속도론적으로 모두 중요한데 연력학적으로 삼중결합이 질소 삼중결합이 매우 안정하니까 대부분의 이성분 질소 화합물들이 질소로 이렇게 보시면 N2O가 N2로 변하고요. NO가 N2로 변하고 NO2가 N2로 변하고 N2H4가 N2로 역시 변하는 이런 식의 반응들이 전부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낮아지는 엔탈피가 낮아지는 그런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암모니아만 약간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네요. 산소와 물에 민감한 물질을 취급할 때 사용하는 비활성 조건의 상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글러브 박스라고 하는 거죠. 글러브 박스. 지금 이렇게 사진만 봐서는 지금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마치 요즘에 비대면으로 하는 그 코로나 검사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지금 이분이 바깥에 있는 거고요. 이게 하나 네모난 상자예요. 상자. 상자 안에 질소기체를 다 충전시켜 놓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밀폐시킨 상태로 고무장갑을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을 수 있게끔 해서 이 상태로 내부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나 뭐 수증기 이런 것들하고 접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비활성 기체만 여기 안에다가 충진을 시켜 놓고 이렇게 외부와 격리된 상태로 반응을 진행하고자 할 때 쓰는 그런 박스가 바로 글러브 박스입니다. 이제 코로나 검사도 이걸 응용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밀폐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걸 보고 글러브 박스라고 합니다. 암모니아 제조를 위한 하버 공정, 본 하버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바로 암모니아를 제조하는 방법이죠. 인류가 사실상 암모니아를 제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화학이 많이 발전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비료 같은 거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러니까 질소가 워낙에 비활성이라서 반응을 시켜가지고 질소 원소를 땅 속에다가 이렇게 비료 형태로 주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거를 분해시켜가지고 이렇게 N2하고 H2를 이용해서 NH3를 만드는 이 과정을 이제 성공시킴으로써 이제 질소 비료를 만들어서 좀 더 농작물이 좀 더 잘 자라게 만드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다. 농업도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식량난에 어느 정도 도움을 많이 줬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N2하고 H2를 이용해서 NH3를 만드는 이 과정이 바로 하버 공정이라는 겁니다. 자, 질소 고정이라는 것이 바로 N2를 질소를 포함하는 다른 물질로 바꾸는 과정인데 하버 공정이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 얘기고요. 생산된 암모니아는 비료로 합성되어 토양에 공급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소 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지구상에서 질소 순환이 일어나는 거는 N2를 그 생명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거밖에 없다고 되어 있어요. 질소 고정 박테리아라고 하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웬만한 생명체들은 이 N2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강한 화학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뭐 뿌리혹 박테리아인가 그런 거 종류만 질소를 분해해서 자기가 이렇게 관련된 물질로 변형을 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죠. 자, 아무튼 그거를 이제
식물과 동물 단백질로 이제 형성을 하게 되고 그게 암모니아로 분해가 되고 그게 이제 아질산염이 됐다가 다시 질산염이 됐다가 다시 N2로 변하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질소의 수소 화물 대표적으로 암모니아고요. 그다음에 하이드라진이라는 게 있죠. N2H4 이게 하이드라진. 그다음에 모노메틸 하이드라진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이 네 개의 수소 중에서 하나만 CH3라고 하는 거 하나로 바뀐 게 모노메틸 하이드라진인데요. 이게 이제 로켓 연료로 사용되고 하이드라진도 역시 로켓 추진제나 플라스틱 제조하거나 농업용 살충제로 사용되고 있고 실험실에서 시약으로도 꽤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들. 그래서 하이드라진의 분자 구조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모양까지 이제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질소산화물에서 질소의 산화 상태는 플러스 1에서 플러스 5까지를 갖게 되는데 다른 산화물에서는 질소는 산화물이 아니라 다른 물질과의 그 화합물에서는 질소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까지인데 산소가 전기음 소도가 더 세기 때문에 산소하고 결합했을 때만 이렇게 플러스 1에서 플러스 5까지 산화수를 가질 수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산화 2질소 N2O의 경우에는 뭐 이걸 흔히 아산화질소 내지는 웃음기체라고도 부르는데 치과에서 온화한 마취제로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아산화질소 웃음기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를 풍선에다가 이렇게 이 기체를 담아 놓고 나서 이렇게 쭉 흡입하고 나면은 약간 기분이 좋아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걸 웃음기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옛날에 영국에서는 이제 19세기쯤에 영국에서는 이제 연회 같은 거 할 때 그 연회장 앞에다가 이 기체를 모아놓은 풍선을 비치해 놓고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이걸 마시고 들어가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토양 미생물에 의해서 생성되어 상당량의 N2O가 대기 중에 존재하는데 적외선을 매우 강하게 흡수하므로 대기 중에 CO2 및 수증기와 함께 지구 온도를 조절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온실가스란 얘기죠. 아산화질소는 지방에 잘 용해되기 때문에 휘핑크림에 에어로솔 용기에 넣어서 분무제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질소 화합물로 이제 대표적인 구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질소의 산화 상태가 나오고요. 이 분자 구조를 보시고 어떤 원자랑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산화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것들이 이렇게 쭉 비교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요 정도는 하셔야 되겠죠. 산화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자 구조를 보시고 이 질소가 산화수가 몇이냐 이런 거 따지는 거 이런 것들 하나쯤은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리로 만든 동전은 질산과 반응하여 NO 기체가 생성되며 이것은 바로 공기 중에서 산화돼서 붉은 갈색의 NO2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구리를 질산에다가 녹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산화질소와 나이트로실 이온의 결합 길이와 결합 에너지 비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NO하고 NO 플러스하고 둘을 비교해주는데 결합 길이가 NO가 조금 더 길죠. 자, 그래서 결합 에너지는 NO 플러스가 좀 더 강한 걸 나타내고 있죠. 아무래도 전자가 좀 부족해졌으니까 있는 전자들을 이용해서 더 원자핵들이 강하게 결합을 하게 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합 차수를 보시면 여기에 MO, 그러니까 분자 오비탈 이론에 의해서 여기에 산소의 원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 여긴 질소의 원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쫙 보여주고 있고요. 산소는 ES2의 EP4죠. 그 다음에 질소는 ES2의 EP3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전자 배치를 쫙 놔두고서 이것들이 맨 처음에 시그마 오비탈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시그마 스타 오비탈. 그래서 이건 결합 차수가 제로가 돼 버리고요. 이게 반결합성, 결합성이니까 이거는 상쇄돼서 없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EP 오비탈들이 만나서 EP의 시그마 하나, 그다음에 파이가 두 개, 그다음에 반결합성 파이에 전자 하나가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가 돼 버리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해주면 여기는 결합 차수가 2.5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얘는 요거 전자 하나가 날아가 버리면은 NO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합 차수가 3으로 더 증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합 차수가 3.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결합성 오비탈의 전자 쌍의 개수. 여기에 한 쌍, 두 쌍, 세 쌍이 있으니까요. 이게 결합 차수고요. 그 다음에 반결합성에서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한 쌍이 아니라 반 쌍이니까 0.5를 빼서 그래서 여기가 바로 결합차수 3에서 0.5를 빼니까 2.5 결합차수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NO 플러스는 이 전자 하나가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는 거니까 결합차수가 그대로 3이 돼서 이게 좀 더 강한 결합을 보여주고 있다. 뭐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소의 산소산에서 질산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앞에서 질산 잠깐 등장했었죠. 뭐 대표적으로 강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를 이렇게 백금하고 로디움 촉매로 산화시켜서 NO를 만들고 그걸 산소로 산화시켜서 물에 녹여버리면은 NO3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질소의 화학 공정, 오스트발드 공정이라고 나와 있죠. 오스발드 공정, 뭐 아무튼 그게 질산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인의 동소체에서 백린, 흑린, 정린 이렇게 세 가지로 인을 세 가지 동소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인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물질인데 약간 그 구조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백린의 경우 사면체고 반응성이 매우 크고요. 흑린은 결정성 구조면서 훨씬 반응성이 작고요. 그 다음에 정린의 경우는 P4 사슬을 가진 무정형 형성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백린이 일기압에서 기체가 없는 상태에서 가열을 해주면은 정린으로 변하고요. 백린이나 정린이 아주 높은 압력을 가해주면은 흑린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면체 구조, 백린, 이게 흑린, 이게 이제 정린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때 백린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서도 막 불타오를 정도로 굉장히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물속에서 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정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백린보다는 훨씬 더 안정한 물질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성냥개비의 머리 있죠. 거기에 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성냥개비 머리가 약간 빨갛게 보이는 게 바로 이 정린이 묻어 있어서 그렇고요. 인의 산소산에서 인산, 아인산, 하이포아인산 해서 산소가 다 네 개나 다 달라붙어 있으면 인산, 하나가 떨어져 있으면 아인산, 두 개가 떨어져 있으면 하이포아인산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 수소 개수는 다 그대로죠. 이때 H3PO4 같은 경우에는 인 원자 하나에 산소가 4개가 달라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4개가 달라붙어 있는데 여기에 산소마다 수소가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해서 3개가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삼가산이죠. 자, 근데 아인산의 경우는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고요. 산소가 2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3개죠. 요거까지 해서. 근데 여기에 H가 이렇게 2개가 달라붙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가산이 돼 버립니다. 이가산. 하이퍼아인산이 이거보다 더 작죠. 여기에 이제 수소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게 되는데요. H3PO4. 그 다음에 이 수소는 산으로서 작용이 잘 안 되는 수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H가 결합하고 여기 H가 하나 붙어 있는 이건 일가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조가 조금씩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P4O6하고 P4O10 요거 구조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구조는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바구니 형태의 분자죠. 바구니 형태의 분자. 케이지드 몰레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런 거를. 아무튼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건 과량의 O2가 들어가면은 빨간 게 O입니다. 노란색이 인이고요. 그럼 이렇게 산소들이 쫙 주변으로 다 달라붙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모양들이고요. 아인산의 구조, 제가 아까 앞에서 그려드렸었던 그 모양인데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수소가 직접 인의 2개가 결합하다 보니까 요거는 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수소가 요거 하나고요. 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수소가 2개고요. 인산의 경우는 여기에 수소가 또 이쪽에도 산소가 더 있어서 삼가산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6A족 원소가 나오는데 산소족 원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산소, 황, 셀레늄, 텔루륨, 폴로늄 이렇게 이 종류들이 이제 6A족에 해당하는데요. 6A족에서도 마찬가지로 족의 아래로 내려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하지만 어쨌든 6A족 원소 어느 것도 금속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비금속과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기음성도 밑으로 내려갈수록 다 낮아지는 경향성이 있고요. 반지름 역시 점점 커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종류별로 어디에서 얻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산소, 가장 흔한 산소, 이거는 뭐 O2죠, O2. 대기 부피의 21%를 차지하고 있고, 오존은 자연 속에서 주로 성층권이라고 하죠. 성층권에 존재하고 있고,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하고요. 이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외선을 차단함으로 매우 중요하고요. 과학자들은 프레온과 이산화질소가 오존층의 파괴를 촉진한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런 것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국제 규약을 맺었고요. 자, 오존 분자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죠. 여기에 형식 전하가 빠져 있는데 얘는 플러스 형식 전하, 얘는 마이너스 형식 전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고 둘은 공명을 하고 있는 공명 구조입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오존이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이제 산소 분자 3개가 오존 분자 2개로 변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아주 강한 자외선을 받게 되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성층권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K 값이 10의-56승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게 역반응이 매우 강하겠네요. 정반응이 그다지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강한 에너지를 주게 되면 이렇게 오존 역시도 분해가 돼서 산소 라디칼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 다음에 황. 자연에서 유리된 원소의 큰 광상이나 자연광, 진사, 황철광, 진사라고 하는 것은 황화수은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황철광, 석고, 사리염, 그 다음에 석회망초 등과 같이 널리 퍼져 있는 광석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황의 약 60%가 텍사스나 루이지애나에서 발견되는 황 원소의 지하 광상으로부터 얻어진다. 그러니까 지하에 황이 순수한 물질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1890년대 펄만 프레쉬에 의해서 개발된 프레쉬 공정으로 회수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황을 이렇게 물과 공기를 주입해 가지고 황만 용융시켜서 뽑아내는 그 과정을 얘기하네요.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황이 이렇게 자연의 노천광으로 존재하고 있대요. 예, 근데 여기 이제 S8 분자인데요. 점성이 있는 액체 황에서의 황원자 사슬. 그 다음에 이 사슬은 약 10,000개 정도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이런 게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유황 온천 같은데 유황 온천 같은 게 바로 황이 같이 녹아 있는 그런 온천들을 얘기하는 거죠. 황산화물에 반응해가지고 SO2는 O2와 만나서 SO3가 되고요. SO2가 다시 H2하고 만나면은 H2SO3, SO3가 물하고 만나면 황산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사방황, 단사황 해가지고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는데 똑같이 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동소체란 뜻이죠. 결정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물질로 또 나누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 이제 할로젠 원소로 넘어갑니다. 17A족 원소, FCl, Br, 아스타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부 다 p 오비탈에 5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원소들, 그걸 다 할로젠이라고 부르게 되고, 큰 반응성 때문에 할로젠은 그 자연계에서는 순수한 물질로 발견되지는 않는데요. 여러 광물과 바다에서 할로젠화 이온으로 발견된다. 음이온으로 발견되겠죠, 주로. 역시 전기 음성도 밑으로 내려갈수록 낮아지고요. 반지름 커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 보여주고 있네요. 자, 염소기체. 염소기체는 약간 이게 노란색으로 나오는데 약간 녹색빛, 완전한 녹색빛은 아닌데 약간 그런 녹색에 가까운 노란색 그런 색깔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브롬,
브롬이라고 하는 액체,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고체, 이런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플로리는 엷은 황색 기체고요. 여기 황록색 기체라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브롬에는 젓갈색 액체, 핏빛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흑자색 고체, 이렇게 돼 있죠. 보라색에 가깝습니다. 녹는 점, 끓는 점 쭉 보시고요. 자, 할로젠화 수소의 제법. 그냥 수소하고 할로젠을 섞어주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 얘기인데요. 할로젠화 수소는 물에 녹으면 산으로 작용하는데, 플로리나 수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완전히 해리한다. 그러니까 HF만 좀 약한 산이고 나머지만 다 강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이 Cl-Br-I- 이온보다 센 염기이기 때문에 HCl, HBr, HI의 산세기는 물에서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들의 산의 세기를 비교할 정도로 얘네들이 뭐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워낙에 다 강산이라서 물 수용에 관해서는 이거를 비교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고요. 빙초산, 아세트산과 같이 염기성이 더 작은 용매에서는 이러한 산들의 세기 순서가 HI가 제일 센 산이고 HBr, HCl, HF로 갈수록 제일 약한 산이 된다라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HI가 제일 센 산, HF가 제일 약한 산인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래서 할로젠화 수소의 몇 가지 물리적 성질이 이렇게 나는데 HF, HCl, HBr, HI가 나와 있죠. 녹는 점이 여기가 제일 낮은 편이네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희한하게 또 다시 올라가요. 녹는 점이. 끓는 점 보시면은 여기만 조금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갑니다. 물론 얘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HX의 결합 에너지는 565, 427, 363, 295로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이것만 경향성이 있죠. HF가 좀 독특한 거고요. 나머지는 보통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경향성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좀 예외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에 F 원자가 작아서 그렇고요. 또 하나 F 원자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액체 플로리나 수소에서 HF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성에서 벗어나는 좀 독특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분자 간 인력이 대단히 센 거죠. 자, 그 다음에 Cl2 기체 속에서 양초의 연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기 안에서 왁스라고 하는 게 이 양초 밀랍을 얘기하는 거죠. C와 C, 그 다음에 CH 결합이 깨지고 C와 Cl 결합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발생되는 발열 반응이 결국엔 불꽃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격렬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걸 소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FCl BRI 이런 것들의 마이너스 음이온들은 물에 이렇게 수화되어 들어갈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 상당히 뭐 여러 가지로 수화될 때도 열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알려져 있는 할로젠의 산소산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산소산은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산소와 결합한 수소가 이 수소가 산으로 작용하는 그런 산들을 산소산이라고 했었죠. 근데 산소산의 경우에는 이렇게 중심 원자의 전기음 성도가 증가할수록 산성도가 높아지고 결합하고 있는 산소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산성도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해서 뭐 이 단원 전체가 마찬가지로 다양한 여러 가지 그 화합물들의 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할로젠의 산소산과 산소음이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하이퍼아염소산이온, 아염소산이온, 염소산이온, 과염소산이온 이렇게 해서 음이온 구조들을 하나씩 산소가 몇 개 결합했냐 하는 식으로 나눠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존 뭐 이렇게 되는데 채워진 S와 P 원자가 궤도함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헬륨과 네온 이렇게 되어 있고 갑자기 7A족 원소에서 오존이 나오고 이게 이렇게 되어 있네. 여기는 뭐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존이 아니고요. 이건 오존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7A족도 아니고요. 여기는 8A족으로 넘어가는 거죠. 8A족. 그래서 S와 P 원자과 궤도 함수가 모두 채워져 있는 것들이 8A족 원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활성 기체들 얘기하는 겁니다.
헬륨과 네온은 어떠한 화합물도 생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크립톤과 제논은 화합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헬륨하고 네온은 1주기, 2주기 원소고요. 이제 크립톤하고 제논 같은 경우에는 5주기, 6주기 원소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들은 이제 좀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경향성에서 약간 벗어나게 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다시 설명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앞에 이 PPT가 뭔가 제목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8A족으로 넘어갔고요. 이렇게 완전히 채워진 원자가 껍질 때문에 이 원소들은 반응성이 매우 약하므로 비활성 기체라고 부른다. 실제로 1962년 초에는 비활성 기체의 어떤 화합물도 알려지지 않았었지만 그 이후로 아까 얘기했던 크립톤이나 제논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화합물을 형성한 예가 발견이 됐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XeF2의 경우는 선형 구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XeO2F2는 이런 식으로 시소 형태. 이걸 옆으로 돌려보시면은 이게 다리고 양쪽 옆으로 시소 타는 것 같이 생겨놓았다 그 얘기고요. 이거 삼각뿔, 사면체, 사각평면, 삼각쌍뿔, 팔면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